아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명색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현지 인부들을 시키면 될 일을 왜 직접 하고 있어? 한때 무시받던 한국,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 합니다. 프랑스 개발청 서아프리카 총괄국장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세네갈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자그마한 동양인들 앞에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한국 보고 깜짝 놀란 프랑스의 반응,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농업 최고!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 한 분을 선정해서 매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에르 듀몽입니다. 프랑스 개발청에서 30년을 일했고 서아프리카 총괄국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아프리카를 도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범이었습니다. 2018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카르의 제 사무실은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 5성급 호텔 건물 최상층에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세네갈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대서양의 푸른 물결,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가.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관리해야 할 영토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농업개발 사업 60주년 성과 보고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자랑스러운 숫자들이 가득했죠. 120억 유로 투입. 한국 돈으로 16조 원입니다, 여러분. 430개의 관계시설 건설. 68개의 농업연구소 설립. 1200명의 프랑스 전문가 파견. 화려했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요. 하지만 제가 그 보고서를 덮는 순간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네갈 식량자급률 1960년 48%에서 2018년 32%로 하락. 6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재빨리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비서 마리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농촌진흥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여기 있어? 작년에 한 번 왔다 갔잖아. 이번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면담? 우리한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해. 우리 프랑스가 60년 동안 못한 걸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들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카르 외곽의 한 회의실이었죠.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세네갈 관료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관찰자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팀이요. 처음 본 순간 저는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당혹스러웠죠. 대표단이라고 해서 멋진 양복을 입은 외교관들이 올 줄 알았는데 들어온 건 6명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박진수 박사라고.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온 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했어요. 옷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은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져온 사람의 손이었죠. 뒤따라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든 벼 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뭔가?
농민 체험 학습이라도 온 건가? 옆에 앉은 프랑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뒤몽, 저 사람들 제정신이야? 세네갈에 쌀농사를 가르치러 왔다고. 세네갈은 밀 문화권인데 말이지. 우리는 킥킥거렸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요. 박진수 박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제 웃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세네갈 관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6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농촌 사진이었죠. 헐벗은 아이들, 지프로 엮은 초가집, 갈라진 논바닥. 이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그 손을요. 이걸로 살아남았습니다. 학자들의 머리가 아니라 농부들의 손으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농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봐야 했던 분이었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진심을 주면 진심으로 답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6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파리 본부에 보낼 그럴듯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 농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직접 논에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려봤습니까? 박 박사가 비닐봉지에서 벼 종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슬이라는 품종입니다. 우리가 30년에 걸쳐 개발한 아프리카 적응형 종자죠. 그는 그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세네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논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씨앗을 키워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세네갈 농업부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 실례지만 우리는 이미 프랑스에게 6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굶주립니까?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박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는 주는 원조입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고맙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하는 원조입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물로 여러분의 손으로 함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실패해도 함께 실패하고 성공해도 함께 성공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60년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60년 동안 세네갈에 무엇을 줬습니까? 120억 유로 16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프랑스 기업들의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관계시설을 지어줬다고요? 그건 프랑스 건설 회사들이 지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세네갈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었죠. 프랑스 기술자를 다시 불러야 했고 또다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연구소를 세웠다고요? 그 안에는 프랑스 학자들이 앉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세네갈 농민들은 그 건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육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방식을 강요했을 뿐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졌으니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2005년 제가 처음 세네갈에 왔을 때 한 농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펌프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저는 매뉴얼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농민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매뉴얼을요. 2010년 한 마을에 최첨단 관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8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죠. 준공식 날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파리 본부에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시설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전기세를 낼 돈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설만 지어줬지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2015년 저는 승진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총괄국장이 됐죠. 축하 연회가 열렸고 장관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뒤몽, 자네가 세네갈을 발전시켰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문 밖을 내다봤을 때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켜고 사는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건물도 짓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땅을 밟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박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프랑스 개발청 분이신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얼굴 표정을 봤겠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에르 뒤몽입니다. 총괄국장이고요. 박 박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프랑스가 60년 동안 이 땅을 위해 애써주신 것이요. 저희 같은 후발주자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건 선배님들이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아냥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현장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첫 시범 농장을 시작합니다.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이라니요. 제가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논 한 번 안 들어가 본 제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을 주면 진심으로 답한다. 우리 프랑스는 진심을 줬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자선을 줬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말이 지난 10년간 세네갈 프로젝트 실사 자료 전부 가져와. 전부요? 그게 몇백 건인데요. 전부. 저는 그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가요. 430개의 관계시설 중 가동되는 건 120개뿐.
68개 연구소 중 실제 농민을 교육한 곳은 8곳뿐. 1200명의 파견 전문가 중 현지어를 배운 사람은 단 4명. 우리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세네갈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계속 떨어졌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떠났으며 늙은 농부들만 황폐한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세네갈 강 유역 리샤르톨 마을로 가자고.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그런 시골까지 가시겠다고요? 가야지. 왜냐고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저 초라해 보이는 한국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2시간이나 달렸습니다. 먼지가 창문을 뒤덮었고 덜컹거림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마을은 황량했습니다. 갈라진 땅, 말라비틀어진 나무들, 그리고 절망의 눈빛을 한 사람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팀이었습니다. 박진수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들은 정말로 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구두가 아니라 장화를 신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현장을 방문했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흙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질까봐, 품위가 떨어질까봐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국장님, 오셨군요. 그는 논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수는 나중에 하죠. 손이 좀 지저분해서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흙으로 검게 물든 손, 굳은 살로 갈라진 손, 그리고 그 손에서 흐르는 땀방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온 거였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리 오시죠. 세네갈 농민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논둑을 걸으며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흰 피부를 가진 외국인이 자기들과 똑같이 흙을 만지는 모습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현지어로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도우러 온 건가요?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지 마세요. 대신 이걸 믿으세요. 그는 씨앗 한 줌을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씨앗을 함께 심읍시다. 3달 후에 싹이 틉니다. 6달 후에 수확합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세요. 제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를요. 노인은 씨앗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보자고. 그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프랑스가 6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이 초라해 보이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우리 프랑스의 60년은 무엇이었습니까? 16조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네갈의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평생 믿어온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공할까? 아니면 우리처럼 실패할까?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성공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프랑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리샤르톨, 세네갈 강 유역의 작은 마을이었죠. 이번에는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계속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자를 기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낮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죠. 프랑스 전문가들은 보통 3개월을 못 버팁니다. 에어컨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면 도망갈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올 거야. 역시 프랑스 방식이 맞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노랫소리도 들렸습니다. 세네갈 농민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이상하게 섞인 노래였죠. 논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보였으니까요. 박진수 박사와 그의 팀이 여전히 논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니, 여전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피부는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3주 전에 그가 아니었죠. 작업복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오셨군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나갈 일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박 박사는 시익 웃었습니다. 제 거짓말을 알아챈 거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논둑을 걷는데 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제 구두가 더러워졌죠. 순간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 이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하지만 박 박사를 보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장화도 신지 않고 맨발이었으니까요. 국장님, 여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싹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초록색 벼싹이었죠. 이슬이입니다. 우리가 30년에 걸쳐 개발한 품종이에요. 아프리카 기후에 맞춰서 특별히 만든 거죠. 저는 그 작은 싹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았죠. 이게 정말 자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면요. 우리가 함께.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프랑스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했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하지만 함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슬이는 특별합니다. 물을 적게 먹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 품종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싹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건 농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기계가 필요 없어요. 비싼 비료도 필요 없고요. 그냥 손과 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최첨단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자동 관계 시스템. 하나에 수억 원씩 하는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그 기계들은 고장이 났습니다. 부품이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녹슬어가는 고철 더미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들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걸 준 거였으니까요. 박 박사는 한 농민을 불렀습니다. 마마두라는 이름의 40대 남자였죠. 마마두 국장님께 보여드려. 마마두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서였지만요. 물 높이는 이렇게 재요.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마디까지 오면 딱 좋아요. 두 번째 마디까지 오면 물이 너무 많은 거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눈금자가 필요 없고 계측기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손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 계측기는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장나면 쓸모없었죠. 반면 이 방법은 절대 고장날 일이 없었습니다. 마마두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우리말을 배우려고 해요. 울로푸어로 물이 뭔지 물어보고 싹이 뭔지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퍼틸라이저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현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려 온 게 아니라 함께 하러 왔으니까요. 박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점심이요? 네. 농민들과 함께 먹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솔직히 위생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으니까요. 마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대야만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티에부젠이라고 했습니다. 생선과 채소를 넣은 세네갈식 쌀밥이었어요. 한국 팀 6명과 세네갈 농민 20명이 그 하나의 그릇을 빙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맨손으로 먹고 있었죠. 박 박사도 그의 동료들도 농민들과 똑같이 손으로 밥을 떠서 먹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로 와인을 곁들여서요. 현장에 나갈 때도 샌드위치를 싸왔습니다. 현지 음식은 먹지 않았죠. 배탈 날까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50살이 넘어서 맨손으로 밥을 먹는 게요. 옆에 앉은 농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포크 쓰는 게 어색했어요. 그는 박 박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첫날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가 놀랐죠. 백인이 우리처럼 손으로 밥을 먹다니. 저는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농민들과 같은 리듬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웃고 농담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마치 가족처럼요. 식사 후 한 노인이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 고국에 가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내와 딸 둘이요. 보고 싶지 않소? 박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보고 싶습니다. 많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소? 노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멀리 논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도 농부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너는 농사로 배운 걸 세상에 나눠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자결하는 시간이었죠. 보통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프랑스 전문가들은 이 시간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에어컨 아래서 낮잠을 자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논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을 확인해야 해서요. 벼의 잎 색깔을 봐야 하는데 정오의 햇빛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45도의 더위 속에서 햇빛이 머리를 찌르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어지러웠죠.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벼 한 포기 한 포기를 살폈습니다. 잎을 만져보고 색을 확인하고 뿌리를 조심스럽게 들춰봤죠. 여기 좀 이상한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물 관리 문제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매일 확인했잖아. 하지만 여기 보세요. 잎끝이 마르고 있어요. 박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마두, 이리 와봐요. 마마두가 뛰어왔습니다. 박 박사는 그에게 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어제 물을 더 댔나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대로 손가락 1000마디까지만요. 이상하네. 박 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논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다. 뭐가요? 염분입니다. 이 땅에 염분이 너무 많아요. 세네갈 강 유역은 바다와 가깝습니다. 땅 속에 염분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박 박사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석고를 구해와요. 그리고 물을 더 대서 염분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물을 더 대면 벼가 죽을 수도. 물 안 대면 확실히 죽어요. 그날 밤 한국 팀은 하나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논에 물을 댔고 석고를 뿌렸으며 벼 한 포기 한 포기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박 박사가 논둑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양 조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자만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절대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실패하면 우리는 말했죠.
현지인들이 지시를 제대로 안 따라서 그렇다. 기후가 예상과 달라서 그렇다. 조건이 나빠서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미안합니다. 믿고 따라줬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마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박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벼의 30%가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70%는 살아있잖아요. 마마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우리와 함께 밤을 새운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린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원조라는 걸요. 화려한 보고서나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함께 흘리는 땀과 눈물이 진짜 원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벼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석고와 물 관리가 효과를 본 거죠. 마른 잎들이 다시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팀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자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착해서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숙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마을 한쪽 구석의 작은 진흙집.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엮었고 창문은 헝겊으로 가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모기장이 쳐져 있었죠.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로죠? 프랑스 전문가들 숙소에 비하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5성급 호텔에서 잤으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죠? 그가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저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5성급 호텔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농민들의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몰랐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걸 하는 것뿐이에요. 함께 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니까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 방. 킹사이즈 침대와 미니바.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저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더 많은 걸 이뤘는데. 다음 날 아침 프랑스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뒤몽 국장, 한국팀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나? 진행 중입니다. 성공할 것 같은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60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존심은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몽, 자네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쇼라네, 쇼. 카메라 돌아갈 때만 저러는 거야. 한두 달 지나면 포기하고 떠날 걸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대사관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죠. 나도 저렇게 생각했잖아. 나도 그들을 의심했잖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이 세네갈 농민들에게 노트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건 농업 일지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물을 언제 댔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벼의 상태가 어떤지 적는 겁니다. 한 농민이 물었습니다. 왜 써야 하나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은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노트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프랑스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필요한 존재이길 원했으니까요. 그래야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 없어지는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립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수학날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었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프랑스 동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뒤몽, 자네 진짜 저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나? 60년간 실패한 걸 3개월 만에 이룬다. 말도 안 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성공해라. 제발 증명해줘라. 원조가 뭔지 진심이 뭔지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학의 날이요. 2023년 11월. 수학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심은 벼를 수확하는 날. 5년간의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프랑스 동료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전날 저녁 대사관에서 만난 제 상사가 말했습니다. 뒤몽, 내일 결과 나오면 보고하게. 얼마나 실패했는지 확인해야지. 실패라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60년간 안 된 걸 5년 만에 된다? 그건 우리 프랑스를 모욕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제발 성공해라. 제발 저 오만한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리샤르톨 마을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논이 보였거든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온통 황금빛이었어요. 수평선까지 펼쳐진 들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5년 전 이곳은 황무지였습니다. 갈라진 땅에 듬성듬성 자란 벼. 바람에 쓰러진 줄기들. 절망의 색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벼들이 빈틈없이 서 있었습니다. 알이 꽉 찬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진수 박사였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손을 잡았죠. 오셨군요. 보셨어요? 저 들판을?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세네갈의 역사가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마을 광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네갈 농민들, 농업부 관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언론들까지.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했죠. 한쪽에는 계량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저울과 계측기들이었죠.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가져와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루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자루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옆에 선 프랑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뒤몽, 저거 뭐 대단한 것처럼 쌓아놓네.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드디어 계측이 시작됐습니다.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함께한 5년간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장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리샤르톨 시범 농장 10헥타르. 과거 프랑스 방식으로 재배했을 때의 수확량은 잠시 멈췄습니다. 헥타르당 1.5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 낮은 수치였으니까요. 60년의 성적표치고는 처참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식으로 재배한 올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헥타르당 7.2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봤죠. 7.2톤, 1.5톤이 7.2톤이 되었습니다. 4.8배였습니다. 거의 5배가 늘어난 겁니다. 불과 5년 만에요. 그제야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농민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여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60년 동안 16조 원을 쏟아부어도 못한 걸 저 사람들은 5년 만에 해냈습니다. 맨손으로요.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가 평균 소득도 조사했습니다. 과거 연간 80만 프랑 약 160만 원이었던 소득이 올해 224만 프랑 약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8배였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박 박사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죠. 여러분,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저희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저희는 그저 씨앗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키운 건 여러분의 땀이었고 여러분의 인내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곁에 있었을 뿐 진짜 일을 한 건 여러분입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죠. 그러자 한국 팀 전체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네갈 농민들을 향해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프랑스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있었죠. 우리가 가르쳐 줬다고 도와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 성공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마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박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본질이구나.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눴고 춤을 췄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팀도 그 안에 있었죠. 농민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춤을 추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여서요. 논둑에 홀로 앉았습니다. 황금빛 들판을 바라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뭘 한 거지? 60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프랑스는 최첨단 트랙터를 가져왔습니다. 수억 원짜리 기계들이었죠. 하지만 고장나면 고철이 됐습니다. 부품이 없었고 고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프랑스는 화려한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비싼 비료를 팔았습니다. 이걸 쓰면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했죠. 하지만 농민들은 그 비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만 늘어났고 결국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뭘 가져왔습니까? 이슬이라는 씨앗 하나, 그리고 손가락, 물 높이는 첫째 마디까지. 이 양은 이렇게, 잡초는 이렇게 제거하세요. 기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비싼 비료도 필요 없었죠. 그저 농민 자신의 손과 관찰하는 눈과 성실함만 있으면 됐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었던 거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머물고 싶었거든요. 박 박사가 숙소를 제안했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저희와 함께 주무시죠. 저는 그날 밤 진흙집 바닥에서 잤습니다. 얇은 매트 하나를 깔고 모기장을 치고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한국 팀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다시 리샤르토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논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논둑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물 높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마디를 확인하고 있었죠. 박 박사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농민은 고개를 들더니 웃었습니다. 아, 프랑스 국장님.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떠난다면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떠납니다. 아쉽네요. 좋은 사람들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농업 일지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여기 다 있어요. 물 관리하는 법, 병충해 대처법, 수확 시기 판단법까지. 박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도 가르쳐요. 옆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나눠주는 거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프랑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팀 떠나면 다시 원상 복구될 거야. 저들은 스스로 못해.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해 11월 수학 시즌. 저는 다시 리샤르토를 찾았습니다. 한국 팀 없이 맞이하는 첫 수학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확량이 유지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어요. 헥타르당 7.5톤. 농민들은 완전히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팀이 없어도 스스로 물을 관리하고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스스로 수확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마마두가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알겠어요. 진짜 도움이 뭔지. 뭡니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낚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게 만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해줬어요. 우리 안에 있던 힘을 깨워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프랑스는 60년 동안 물고기를 줬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을 받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왔죠. 우리는 그게 좋았습니다. 계속 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했죠. 농민들 스스로 낚시를 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떠난 후에도 농민들은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더 잘하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저는 그날 파리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뒤몽입니다. 뒤몽 국장, 무슨 일인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의 세네갈 농업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5년 만에 수확량 4.8배 증가. 그리고 한국 팀 철수 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60년 동안 안 된 걸 5년 만에? 그것도 팀이 떠난 후에 유지된다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네. 그들은 진심으로 농민들을 대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들의 자립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하늘이 보였죠.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네갈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뒤몽 국장, 내일 대통령님을 뵐 수 있겠나?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네. 다음 날 대통령궁. 저는 초대받아 행사장에 갔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요.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FA-0 전투기 24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FA-50? 방산 수출? 농업이 방산으로 이어진 겁니까?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논바닥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렸고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국방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농업이 국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벼 한 포기가 전투기가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잰 물 높이가 수천억 원의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화려한 만찬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논바닥에서 함께 흘린 땀이 진짜 외교였구나.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서양이 보이는 해변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거칠애와 쇼만 한 건 아닐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박사였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셨군요.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FA 50 수출 성공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공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땀이 만든 결과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셨습니까? 농업으로 신뢰를 쌓아서 방산 수출까지. 박 박사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벼를 키우러 왔을 뿐이에요. 농민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니까 그들도 진심으로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그 신뢰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저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리듬이었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프랑스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도 나름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틀렸고요. 박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과 16조 원이라는 돈을 쓰고도 우리는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5년 만에 맨손으로 세네갈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대서양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외심과 부끄러움, 감동과 후회, 존경과 질투,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국장님,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귀국하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이제 여기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국장님,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 일하는 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프랑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손가락으로 물을 재고 진흙 속에서 함께 구른 저 작은 나라가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